키워드를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습니다. 키워드 경제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밤 당면 과제는 물가인데요. 중간 선거 얘기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하원은 공화당 우세.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게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상원이 초접전 국면인데.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선거 전문가가 아니신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선거 전문가가 아닌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애매하게 끝났다. 특히 지금 48대 48로 상원이요. 상원이 조금 애매하고 다음 달 6일에 이제 최종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모든 게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끝난 선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게 반응한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이 일단은 의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분열된 의회는 앞으로 입법이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논의되겠지만 결국에 입법의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렵겠죠. 당연히 서로 반대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바이든 정부도 국정 동력이 좀 떨어질 거고 향후 2년간.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도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것도 어렵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재정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기후 관련 법안이라든지 많은 법안들이 지금 펜딩돼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민주당이 지금 다 장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진력 있게 동력을 가지고 어쨌든 뭔가 결과물을 이뤄내기도 또 어렵다. 결국 시장은 재정정책보다는 자연스럽게 통화정책 쪽으로 시선이 쏠려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가는 거의 예외 없이 올랐다는 것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이후에 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과정들 금융시장에 미치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중간선거 이후에 195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중간선거 이후에는 거의 다 올랐다. 특히 중간선거가 있는 그 다음 주부터는 많이 올랐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에 3개월 수익률이 1년 수익률에서 가장 높았다. 이런 건데 한 가지 좀 거기서 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거의 중간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집권당의 3년 차, 내년이 되는 거죠.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에 빠진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에서 중간선거는 어쨌든 그 집권 여당의 3년 차, 4년 차 주가 상승률을 높이는 것과 어쨌든 무관하지 않았다.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건데 중간 선거만 또 이렇게 띄어서 보면 중간 선거 하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겠네 이런 예측은 조금은 너무 너무 낙관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시장과 정책에 대한 어쨌든 영향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연준이 어쨌든 뭔가 어떻게 이제 연준이 행동하느냐, 또 연준의 어쨌든 통화정책 결정의 근간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 그러니까 정치 이슈, 재정 이슈에서 이제는 연준의 이슈, 또 경기 자체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될 것 같고요. 당장 내년 초에 어쨌든 예산안 편성, 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미국은
항상 부채 한도 협의에 좀 난항을 겪거든요. 연말 되면 항상 그런 것 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게 내년 3월입니다. 네.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네. 또 부채 한도 조정 이런 부분에서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늘리려고 하면 또 의회에서는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네,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가 되겠네요. 네. 예.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큰 그 흐름 맥 자체는 일단 중간 선거는 노이즈는 남아 있지만 당장 이제 물가 쪽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면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와 따른 금리 동향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망치는 당초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것도 같은데요. 8%에서 뭐 7.9로 이렇게 예측하는 데도 있고요. 네, 지난달에 이제 8.2였죠. 네.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는 7.9, 예. 일부 IB들은 7.8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정확하게 맞춰왔던 클리브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은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인데요? 아직까지는 8.1%. 8.1이요. 그리고 네. 전월비로도 0.8%. 네.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0.7이거든요. 0.6이나. 그리고 뭐 근원 물가,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도 클리브랜드 연준은 지금 6.6%. 전달이랑 예. 똑같다. 시장 컨센은 6.5 네. 정도 나오고. 6.5인데 예. 굉장히 높죠. 클리브랜드는. 그래서 그동안 인플레를 정확하게 맞춰왔던 클리브랜드가 이번에도 맞출까? 만약에 그 컨센서스 정도의 부합만 해도 클리브랜드가 워낙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대비 실제 발표되는 수치의 높낮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항목이 지금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 중고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물가 항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끈적끈적한 물가, 제일 뭐 물가를 지금 높이는 요인이 아시다시피 서비스업 쪽에서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에서 서비스업 쪽에서의 특히 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앞으로 연준의 조금 태도의 변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예상하면서 환호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 이후에 이제 다음은 12월 FOMC인데요. 50과 75가 좀 팽팽한 사이인데 패드워치를 보니까 50 인상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12월에는 50bp가 유력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11월 75bp 0.75%포인트 인상이 가장 높은 금리 인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한 가지 이유가 지난 11월 FOMC에서 연준의 어쨌든 그 성명서에 물가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금리 인상이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누적적인 효과와 시차라는 이야기를 처음 썼거든요. 네. 이거는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시차 때문에 내년도 어느 지점에선가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통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뭐 내년 들어서 50bp 계속 뭐 한 두세 번 올릴지언정 일단은 12월에는 50bp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2월은 50bp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기대는 항상 시장은 뭐 좋은 쪽을 기대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2월인가요? 내년 2월에서는 소위 편안한 소위 25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갈 걸로 기대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네, 제 생각에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예. 네, 2월 1일 날 25bp 그리고 3월 중순에 6주마다 있으니까요. 네, 3월 중순에
FOMC에서 또 25bp. 그래서 5.0%가 최종 금리가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막에 내년 2월에 빅스텝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네. 2월은 빅스텝은 아니네, 그죠? 지금 예측으로는 12월에 50bp, 2월과 그 다음 25씩. 네, 서로 인플레가 안 잡히면 내년에도 50bp씩 인상할지언정 일단은 12월 달에는 50bp를 인상할 거다. 근데 네. 물가가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2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2월은 자막을 수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또 며칠 사이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또 잘못 물가 들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단어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워낙 네, 정상적인 스텝인데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네. 50, 25, 25 이렇게 해서 한 5% 그럼 5%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5%인가요? 네, 5.0이 네.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렇게까지 지금 추로는 예측을 하는 거고요. 다만 속도 조절론에 힘을 조금 싣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환율 안정세 진입. 일단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소위 이제 강달러가 브레이크가 좀 걸리면서 원화도 강세로 환율이 하락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달러가 조금 꺾인 배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네, 일단 강달러가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약해진 거죠.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달러의 선진국 대비 통화가 약해지면서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라든지 이런 통화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통화가 조금 회복되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환율 시장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림으로써 생긴 킹 달러는 이제 저물고 있다. 이제 그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러 약세는 연말 혹은 연초까지는 지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큰 폭의 달러 약세는 아니더라도 조금 숨고르기 장세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원 달러도 한 1,320원 정도, 1,300원을 아래로 뚫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원화 환율의 초강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300원 언저리까지는 내려오는 안정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유튜브 지난번에 녹화하면서 박사님께서 달러가 안정세로 가는 것 같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또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네. 추세적으로 완전히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우리 원화는 이제 1,360원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건 두 달 만에 이 레벨로 왔는데 지금은 1,369원 이렇게 갑니다. 원화 전망은요? 네, 오늘은 조금 반등했죠. 네, 오늘은 4원가량 올랐습니다. 1,444원에서 거의 5% 환율상으로는 70원 넘게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것은 조금 제가 잘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주춤할 가능성,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한 1,300원대 초반이 저항선이 아닐까 이번에. 그러면 1,440원에서 거의 100원 이상 하락하는 그러한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요. 특히 12월 초까지는 조금 글로벌 좀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조금 유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율 시장에 좀 우호적인 워낙 강세 요인이죠. 환율은 일단 지금 어쨌든 조금 더 아래로 끌고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셨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1,200원, 1,100원 갈 그런 추세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달러도 본격적인 약세라기보다는 숨고르기고 그다음에 유로화도 본격적인 강세라기보다는 좀 숨고르기고 또 한국 고유의 무역 적자라든지 또 연말 혹은 연말을 지나서 내년도에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환율의 추가적인 강세는 조금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풀어보는 투자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